안녕하세요. 남북관계수호입니다. 자,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항상 그 국제 질서와 영향을 많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 질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남북관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 대탕트 시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탕트라고 하는 것이 이 국제 질서, 냉전 질서의 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냉전 질서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남북한 관계에도 일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대탕트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a new era,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혹은 structure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구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새로운 어떤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대탕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에서 유래를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관계에 대한 논의들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탕트는 이제 서유럽 지역에서 먼저 기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그런 질서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유럽의 지역 대탕트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이제 대탕트의 어떤 그 정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질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유럽 지역은 미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의 이제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이제 나토라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서 소련의 위협에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해 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냉전의 질서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 서유럽 지역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이 기존의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평화의 구조라고 하는 이런 그 대통령의 닉슨 행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전을 얘기할 때 이데올로기적인 경쟁, 대립이라고 본 거죠.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이 두 초강대국이 물론 그 세력 경쟁과 체제 경쟁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쟁을 논의를 했다고 하면 이 대탕트라고 하는 이 시기는 이데올로기보다 이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련과 중국은 이제 같은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냉전 초기에는 소련과 중국이 같은 편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미국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쟁이라고 해서 중국과 소련이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같은 편에 서기가 어렵죠. 오히려 중국과 소련이 같은 편에 서서 대립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편에 서서 소련과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말은 냉전 시대에도 이데올로기 보다도 사실은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독일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60년대에 이제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 정책은 이 서독이 동독 지역에 대하여서 포용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이념적인 관점에서의 충돌이 이 대표적이고, 그것이 또 그런 이념적 충돌의 대표적인 지역 자체가 독일이죠. 2차 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독일 지역에서 이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냉전이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탕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뭐 50년대, 50년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60년대에 보다 본격적으로 서유럽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과 소련의 어떤 관계, 미중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냉전이 첨예했던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블록 내의 그런 국가들 간의 그 갈등들, 특히 이제 중소 분쟁이 그냥 핵심적인 것이죠. 사회주의권의 핵심적인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분쟁을 하고,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까지 있었죠. 이제 그런 관계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우리가 냉전의 그런 관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이런 전략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냉전의 질서 자체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탕 과정을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미국과 소련의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솔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핵무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 핵무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미 1960년대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미국과 소련의 대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탕트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서유럽이라고 하는 국가, 이 지역 국가들의 그런 지역들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독일 지역이 그렇다 그랬죠. 독일은 원래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일 지역에서 서독이 유일한 정부이기 때문에 동독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반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이제 남쪽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독도 이제 그런 부분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서 서독이 유일 정부이고 동독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독과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들은 동독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게 할슈타인 원칙이었는데, 이걸 이제 폐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독이 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독과 동독 이 모두가 어떤 특정 국가와 동시에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완화되는 원칙이죠. 과거의 할슈타인 원칙이 냉전의 어떤 엄격한 그런 갈등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독의 동방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독이 동독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들까지 이런 논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소련 및 동구권, 그러니까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냉전이라고 했을 때 그런 위기와 갈등이라는 것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베트남 전쟁이 발생했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70년대 초반이 되면 이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종전 국면으로 가면서 평화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냉전의 갈등이 심화되었었던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런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하겠다는, 자, 이제 이런 전쟁보다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 모습들이 한반도에도 이런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이죠. 1960년대만 해도 상당히 남북한 사이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심했죠. 특히 68년 정도 되면 푸에블로 납포 사건도 있고, 1.21 사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휴전선 부근에서도 상당히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점차 조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국제 질서의 변화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냉전 대립을 했던 것이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됐다는 거죠. 물론 1960년대 초반에 보면 이 냉전의 대립이 가장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쿠바 미사일 위기죠. 1962년도에 미국 근처에 있는 쿠바에 그 소련이 그 핵미사일을 설치를 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대치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었던 거죠. 그런 냉전적인 대립이 있었는데 그런 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이런 아주 그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위기를 회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국과 소련의 이런 냉전적 대립에서 점차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탕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미국이 이제 봉쇄 전략으로서의 대탕트를 시행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국이 시행하는 기존의 그 대소봉쇄 전략이 조금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소련의 위협을 봉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의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하게 되죠. 중국도 소련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미국도 소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국가들이 기존의 질서를 조금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냉전 시대에 중요한 것이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미국이 핵을 독점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이미 그 이후에 이제 49년도에 이제 소련이 핵무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 간의 핵 균형으로 변화를 하죠. 여러분들이 냉전 시대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할 때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Balance of Terror.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에 가공할 만한 어떤 그 위력 때문에 상당히 재래식 전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서의 어떤 군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거나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었지만 남아있는 핵 미사일로 상대국을 다시 또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복 능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선제 공격을 시작한 국가도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파괴가 있고 그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내가 먼저 공격을 해도 또 내가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런 피해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재래식 전쟁에서 보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유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핵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핵무기에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력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그런 어떤 미국의 전략 또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냉전이 치열했을 때에 냉전의 그런 갈등이 치열했을 때에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비교하면 대탕트 시대에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좀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역시 그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 60년대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그 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전비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사실 그런 리더십을 형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서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그 나토 동맹을 맺었는데 이런 동맹국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세력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되죠. 즉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을 재무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모습인데 그런 좀 모습들이 유럽에서 질서를 이제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기본적으로 소련과의 갈등 관계 충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나름대로 또한 그런 냉전의 질서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의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 이익에 기초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런 이제 관점에서 대탕트 시대 국가이익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것을 보통 이제 수에즈 운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수에즈 운하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과거부터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냉전의 질서에서 보면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국가이익과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에서 지역적 이해관계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사이의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핵 전략의 관점에서도 이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50년대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그 아이젠하워는 뉴룩 전략이라고 그래서 뭐 소련의 어떤 재래식 무기 보복 공격에 대해서도 핵 능력으로 대량 보복 전략을 가지고서 유럽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60년대에 등장한 이제 케네디 행정부는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해서 상당히 완화된 그런 전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서 그대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뭐 핵무기를 뭐 가방에 넣어가지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쏘든지 아니면 잠수함 발사 SLBM을 쏘든지 아니면 이제 그 폭격기로 싣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투하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위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련 지역에서 바로 미국이나 서방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유럽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그런 유럽 안보 정책이 조금 후퇴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50년대에 비해서 60년대에 가니까 케네디 정부가 보여준 그런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럽의 국가들의 안보를 증폭시킨 그런 요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뭐 핵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외교 노선과 안보 노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냉전적인 질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독립적인 미국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자주 외교를 펼치게 되고요. 또 핵 개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유럽의 질서가 기존에 우리가 냉전의 질서로 이해했던 것에서 좀 차이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미국의 세력권, 미국의 영향권 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한 이런 문제는 유럽의 그런 그에서 또 다른 한쪽인 그 소련과 관련된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어떤 합의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국을 유지했다면 소련은 강제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이런 제국을 유지를 했죠. 즉, 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동유럽 국가들, 뭐 체코나 헝가리 같은 국가에서 이런 이 반소에 소련을 반대하는 그런 봉기가 일어났을 때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냉전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도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대탕트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국과 소련,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제3세계로 좀 넘어가서도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콜드 워잖아요, 영어로. 그죠? 전쟁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실제 벌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전쟁이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 단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들 간의 양극 사이에서의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전쟁은 많이 발생을 했죠. 뭐 잘 알다시피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65년도에 또 뭐 베트남 전쟁에 발생했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또 여러 차례 전쟁이 발생했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 전쟁들에 그 미국이나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강대국들이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다른 미국과 소련 이외 그리고 서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런 냉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이 미국과 소련이 개입을 하면서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약간 유럽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당시에 소련이 제3세계로 팽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즉 냉전의 그런 그 긴장이 미소 사이에 지속되는 한
어디선가 이것이 분출되는 곳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미국과 소련 자체나 서유럽 지역이 아니라 제3세계였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게 한국 전쟁으로 발발이 되고 또 베트남에서 전쟁으로도 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탕트의 어떤 세계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이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또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그 약화되었던 그런 모습이죠.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그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그런 초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냉전이 진행이 되면서 소련과의 경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미국의 국력이 소련 국력보다는 훨씬 월등했죠. 근데 이런 미국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사실 뭐 베트남 전쟁을 하고 19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복지 정책들이 많이 확대가 되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이 전비도 많이 쓰고 재정적으로 취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가 되면서 다른 지역,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 이후 60년대에 더욱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심지어 그 전쟁과 비슷한 그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즉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과 군사적인 충돌을 우리가 예상을 했고 또한 그럴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사실상 군사적인 충돌은 중국과 소련, 즉 사회주의권 내부에 있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것이 아마 그 냉전에서 대탕트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빠져서 상당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철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 철군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베트남 철군을 하면 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국의 국제적인 세계적인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대탕트 시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북미 관계 역시 한반도 질서 역시 그래서 이 북미 관계도 상당히 변화가 되는 거죠. 이 1970년대가 되면 이 대탕트의 흐름에 맞게 북한도 약간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이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미국과 최초로 교류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그 인민 외교를 1969년 이후에 시도를 하게 되고 74년이 되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얘기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그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는데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 북한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북한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탕트 시대에 조금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중 관계도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역시 정책 변화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어떤 새로운 입지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이제 남북 대화로 연결되고 7.4남북 공동성명과 같은 그런 72년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미중 관계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 북중이 공조를 하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냉전과 대탕트가 국제적인 차원,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차원, 그리고 남북관계의 차원, 뭐 이런 부분들 이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되면 북한이 60년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군비전 강도 약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조금 아웃리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탕트가 상당한 안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닉슨 대통령의 어떤 닉슨 독트린이 한반도에 적용이 되었을 때 한국의 안보 위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큰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당시 대탕트의 영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나서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도 이런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1960년대 후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1970년대 아까 그 북한의 어떤 행동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60년대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60년대 후반까지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무력 공세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베트남 전쟁에 지원을 하고 또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강화해서 결국에는 그 북한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을 하려고 군사적인 통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면서 60년대에 그 군비 증강을 많이 했는데 69년 말부터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변화되었고 유화적이고 타협적인 대우 관계를 만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그 외교를 강화하고 또 서방 국가들에게도 외교를 강화합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접촉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시키기까지도 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지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0년대 대탕트의 흐름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서 뭐 북한 나름대로 또 유리한 어떤 입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년 말 이후에는 대남 집중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그런 침투나 군사적인 충돌도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68년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60년대에 군비 정강을 했던 북한이 상대적으로 그 60년대 말 이후 70년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고 또 군부의 강경파들이 또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다 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중 관계가 좋아지니까 미국, 중국 자체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또 북한 역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지를 통해서 상당히 그 질서를 한반도 질서를 우위를 가지게 되고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미중 관계 개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가 잘 놀랐고 사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안보 위기를 느끼면서 이 냉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북한은 이 상하이 공동성명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유일한 지지국이었어요. 물론 이제 중국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 미국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또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언론과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때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줄 요청을 하면서 북미 관계를 개선을 해서 이 대탕트 시대 한반도의 어떤 냉전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물론 이제 북한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거죠. 뭐 일본에도 접근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논의를 하고 서방 국가와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 그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생각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그 70년대 초반에 대탕트의 시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그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그 관계 개선을 남북한 대화와 관계 개선을 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근본적으로 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어렵겠죠. 70대 초반이 되면 현상 유지 그런 정책을 그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 그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진전에 따라서 뭐 협상을 추구를 한다. 다만 큰 틀에서는 미중 관계 어떤 개선의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7.3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던 72년 이후에 남북 관계는 경색이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미국과 접촉을 하려고 뭐 시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미중 관계의 변화를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즉, 이 평화협정이나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남쪽의 정부와 계속 논의를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을 하고 또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스스로 직접적으로 그 미국과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철수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베트남처럼 한반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런 시기를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를 보면 상당히 이 대탕트 시기가 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이런 대탕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대탕트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주변들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유리한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그 대탕트 시기 미중 관계 개선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군비 증강도 하게 되고 이런 핵무기 개발도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북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대탕트를 살펴보면 그런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북한의 어떤 그 정책 전환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세계 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북한과 어떤 관계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양자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미국은 전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동아시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냥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 별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WMD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북한이 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탕트의 시기를 남북 관계나 한반도의 질서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세계적 차원의 질서 그리고 동아시아적 차원의 질서, 미중 관계 같은 변화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남북한 상황에 상당히 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결정론적인 모습이죠. 구조적인 관점에서 국제 질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